3월 24일 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투자 전략 발표해 주십시오. 네, 3월 주식시장 전망 자료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간히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시겠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패턴들은 이런 경기 선행지수 리바운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축소가 된다던가, 그리고 보통은 경기가 회복될 때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한다던가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통은 경기가 회복될 때는요, 가치주 성향이 이제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가치주가 불과 한 1, 2개월 아웃퍼폼하고 다시 성장주로 쏠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월보에서도 중점을 두는 것들은 미국의 성장주에 대한 이제 거품 여부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S&P 500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18.9%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 수치는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대형 IT로 쏠림이 나온 현상들은 일단은 이익 전망치가 워낙 좋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미국의 IT 섹터는 경기와 거의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이 형성되고 있지만 거품이 터진다라는 그런 징후는 없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성장주의 쏠림이 심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결국은 FRB의 정책, 돈을 푸는 정책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기셔서 16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1999년도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IT 버블이 더 커지고 그리고 IT 버블이 붕괴됐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연준의 이제 통화정책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연준이 그 당시 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면서부터 버블이 터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시겠지만 연준은 2, 4분기 중반 정도에 지금의 돈을 풀고 있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연준의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이 매우 크게 변동성이 커질 것인가, 이런 이제 판단들을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아마도 연준은 그 금융시장의 그런 과도한 상승과 혹은 또 경기의 침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텍스트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FOMC 미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 3월 19일 날 FOMC 미팅 때는 점도표를 인하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열어주는가 여부가 초점이 될 거고, 그리고 4월 30일 날 FOMC 미팅 때는요, 양적 완화를 연장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하고요. 6월 11일 날 미팅도 있는데 그때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뉘앙스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연준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시장은 상승하고 2분기 중반 중에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연준은 아마 시장에 흔들린 다음에는 또다시 부양카드를 내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요, 아주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 쪽 의견이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주말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포감이 커집니다. 아마 이번 주가 그런 공포감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불과 이제 한 15일 전쯤에 중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정점을 칠 때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금 심각한 단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이제 확진자 수의 일별 추이를 보시면서 시장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확산이 커졌을 때 시장의 저점은 2082 정도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들도 비슷한 흐름들 한 2100 정도 선에서 지지선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노리지 않겠나라고 판단합니다. 고객분들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여쭤보신다면요, 코스피 2100 정도 선을 매수 타임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투자 아이디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6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금 113조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좀 하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상반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턴어라운드가 나는 효과가 센 기간이 이제 상반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폭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는 1분기 정도가 이미 증익으로 예상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은 한개 분기 정도는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TMT 그리고 일부 턴어라운드 종목들 그리고 스몰캡 종목 이런 걸로 이제 3월 관심 종목을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일단 4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올해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서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반 정도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분기별로 갈수록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실적 영향력은 점차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비중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3페이지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사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 IT 섹터의 어떤 생산이나 소비, 출하 이런 매크로 관련 데이터들도 최근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IT 기업들도 이 펀더멘탈리 괜찮은 모습들이 지금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개량적인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자동차, 그중에서 완성차 업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쪽 업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TMT라고 분류되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0페이지 그림을 봐보시면요, 아까도 이제 가치랑 성장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과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양극화가 역사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저희는 다만 여러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을 봤을 때 61페이지 그림 보시면 가치랑 성장이랑 이 구분하는 이분법적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차트 하나가 이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최근에는 이 통화적인 요인이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실질금리도 마이너스의 영향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우월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가치주는 실적에 크게 못 미치는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성장주는 눈높이를 이제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트랩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밸류 정상화, 밸류에이션 정상화 정도만 기대할 수 있지 추세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아직 힘이 약해 보인다라고 지금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관심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 TMT 그리고 현대차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스몰캡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3월 관심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컨퍼런스 콜 접속하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 강승원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는 1분기 GDP 부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의 12월 부동산 대책 효과가 확인된 4월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지난주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정부의 스탠스가 그동안은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스탠스였다면 경기 쪽으로 조금 중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이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2월달 금리 인하로 전망을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때문에 2월로 금리 인하 전망을 바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마치 국내 경기에 굉장한 심각한 변곡점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원래 기존부터 저희는 올해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정부의 토목 발주로 인한 GDP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가 오히려 기대되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수 부진이 좀 확인될 거다. 거기다가 12월 부동산 대책 이후에 3개월 정도면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처음으로 2013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정도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3월 달엔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 지표 부진이 확인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정책 실기에 대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총재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런 명분이 있을 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좀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20일까지의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국내 경기 반등론의 핵심이 수출 반등이었고 실제로 1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어도 일평균 수출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요. 20일까지 수출을 감안하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수출이 다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반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가 아직 확인되기 어렵다라고 총재는 이야기했지만 수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악영향은 좀 감지되고 있다라는 거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진행률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빠르게 땡겨쓰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식이 돼버리면 오히려 하반기에 재원 부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분기, 2분기 때 사상 최대 규모 집행률 보였다가 작년 4분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1분기 대비 60%밖에 가용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직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당길 필요가 생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2월보다 뭐 이미 총재가 근데 지난주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간 좀 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장기금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또 놓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커브 플래팅 압력 우세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뭐 뒤에 글로벌 금리에 앞서도 오태용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의 마키 PMI가 서비스업도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야 당연히 수출입 의존도가 낮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제한적인 건 맞지만 완전히 악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가 좀 확인됐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도 높아졌다.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10년 금리는 기준금리 하단인 1.50보다도 하회해서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선진국 채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식시장이 괜찮았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 시장도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만 좋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특히 유럽이 경제지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면서 유로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확대가 계속 부담을 줄 것 같긴 한데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실은 이태리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이란은 또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지금 152명 정도가 확산이 됐고 이게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태리가 이렇게 뚫리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구 지역처럼 밀라노, 롬바르디아 이쪽에 89명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태리의 패션 의류 업체를 거의 한 10%를 샀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 이태리 이슈라든가 이제 국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충격이 지금 얼마나 될 것인지를 초반에는 조금 편안하게 봤다가 지금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번 주가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당분간 바이러스 충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괜찮은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버블이 괴리가 되게 심화되는 상태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 같다. 실흥국은 중국, 멕시코, 러시아 채권과 환율을 견조하고요. 기타 국가 통화는 약세인 모습을 당분간 계속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입니다. 네,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들입니다. 수요 측, 해보면은 이제 경쟁률 자체가 4배 이상 높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특히 발행이 지금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또 관찰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신용등급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들이 국내에 할 거 없이 좀 하향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좀 하향세였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가파른 하향세가 전망이 되고 따라서 이제 상위 등급에서도 보면 좀 선별적인
산업이나 기업에 따라서 좀 선별적인 투자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초 이후로 약간은 좀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도 축소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이제 투자 성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등급 채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위 등급 기업들이 발행한 후순위성 채권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내외 이제 펀드 플로우 같은 것도 보면은 특히 이제 상위 등급 쪽으로만 좀 펀드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하이 일드 같은 경우에는 좀 유출되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다음에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자재 발표해 주십시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19 공포와 경기 부양 기대가 공존하면서 기금속 섹터가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기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 그런 안전자산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그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결국은 금을 중심으로 한 기금속 사자가 지속이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플러스 증유로 일단 끝나긴 했지만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석유시장 안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리비아 그런 유전 폐쇄 사태와 미국이 러시아 석유기업 자회사 로스네프트의 자회사를 제재를 하면서 유가의 그런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해줬다고 보는데, 반대로 주말 직전에 유가가 다시 또 흔들리기 시작했던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 회원국들이 하루 평균 30만 배럴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면서 유가의 좀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3월 5일에서 6일 양일 동안 열리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동 기간 동안 결국 러시아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가 유가의 향후의 방향성의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산업금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산업금속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하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선물 시장에서 과매도 영역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과매도권에서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거냐라고 보면, 중국이 결국은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그런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에 나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씩 그런 산업금속 가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산업금속 가격에 결국은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보면 저희가 최소한 그런 전인대가 좀 연기되긴 하겠지만 전인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산업금속에 대해서는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은 인프라 투자가 산업금속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결국 지난해 중국 지방 정부들이 그런 특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기대감을 좀 키우기는 했지만, 결국 이 부분들 자체가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에 좀 그쳤다라는 점에서 그런 산업금속, 특히 구리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상방 경직성도 상당히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올해도 결국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나오지 못하고 경기 하방만 막는 인프라 투자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 역시 올해 구리 가격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산업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가매도 영역에 좀 진입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쇼커버링 랠리 정도는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시아 동맹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50대 50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회동이 일어나기 전에 유가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상승을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감산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사실상 못 느끼게 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결국은 3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열리는 그런 비정기 회동 직전에 유가가 좀 더 흔들려서 러시아 경제를 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유가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그런 동맹에 다시 또 잔류하게 되는 그런 이유 자체를 좀 더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러시아 버짓에 따르면 뭐 $50대 초반 정도 일단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가 과거에 그런 러시아 그런 주식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그런 재정 수지의 흐름을 봐주시면 러시아가 세상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유가가 우랄유인데요. 우랄유 가격이랑 브렌트유 가격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브렌트 가격이 $60 이상이었을 때는 러시아의 그런 경기 지표들 자체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60를 하회한 브렌트 가격 하에서는 러시아의 경기 지표들도 사실상 좀 네거티브한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60를 하회해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유가는 러시아에 있어서 다시 또 이 동맹에 계속 좀 잔류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계산업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예, 기계산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중국 굴삭기 판매량 집계가 완료되었는데요. 7,756대입니다. 그 2019년에 1만 대 수준이랑 비교하면 23.5% 감소를 했고요.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 2017년이나 2016년 당시 3, 4천 대에 비하면 그 정도의 중간 정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최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중국에서 건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작년 하반기에 많은 이거에 대한 일부 반박 논리가 싸니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한국이 그냥 점유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싸니도 1월에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사들 타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2020년 1월 판매량은 두산인프라코어 370대 YY-31%고요. 현대건설기계 260대 YY-31%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대건설기계 자료를 통해서 그 2020년에 매출 성장이 매우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숫자가 좀 불편하게 찍히고 있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통해 2분기나 3분기에 반전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림 2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2년간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유율이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점유율이 쉽게 회복될지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일단 매출 1.6조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51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018년 4분기에 비해서 성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를 좀 못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6개 사업을 하는 이 회사에서 한화 시스템과 한화 디펜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의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 영업이익은 거의 사실상 나머지 부분이 거의 BP를 하니까 얘네들이 사실상 이익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안 나오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산 부분 쪽에서 매년 4분기 말에 방산업체들은 실적도 제일 많이 나오지만 충당금도 제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은 덜 나왔고 충당금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T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장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있지는 않다 보니까 기업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간 2분기 연속으로 계속 저의 추정을 하회하고 있고요. 다른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계속 저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높이를 좀 리레이팅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익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를 조금 소폭 하향하겠습니다. 타겟 PBR 0.9배에서 0.8배로 하향을 해서 41,000원 이상의 목표 주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6개 사업이 맞물려서 성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성장의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산 부분 같은 경우 현재 현실화되진 않았는데 우려가 되는 게 미군 주둔비에 관련돼서 이게 결국은 방산업체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일이죠. 화요일에 7차 협상이 있고요. 7차에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협상에 대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콜마 오리온 발표해 주십시오. 금요일 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한국콜마는 연결 기준 278억 원으로 영업이익, 당사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국내 화장품 부분의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신규 공장은 계속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긍정적 시그널도 나오긴 했습니다. 12월부터 국내 화장품 부문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중국도 서서히 진규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연속성 확인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약과 CKM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이 좀 제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때도 다른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실적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외 화장품 부분의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 업종 내 매력도는 좀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 홀드 그리고 목표 주가 4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오리온 1월 실적도 나왔는데요. 중국 쪽의 매출이 50% 정도 되다 보니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월 수치를 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효과가 또 1월에는 작년 4분기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여기에 코로나 이슈까지 더해져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 두 자릿수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법인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영향은 1월에 없었고요. 2월에도 아직까지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은 베트남 설날인 때 시점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은 중국 쪽에서 2월이 가장 정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1분기 실적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고, 사태가 조금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2분기 때는 이연 수요들이 붙으면서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발표해 주십시오. 예, DB손보 현대해상 4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DB손보는 당기순이익 441억, 현대해상은 142억 나왔고요. 두 회사 모두 대체로 예상 수준의 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 자동차 손해율, 그리고 사업비율 모두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 영업이익이 나빠졌는데 그거를 이제 매각이익으로 이제 상쇄한 것, 그 부분까지 양사가 모두 같았습니다. 두 회사가 컨콜에서 밝힌 이제 올해 전망 그리고 목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방향이 비슷했고요. 시장 전망과도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익 중심으로 하겠다. 신계약은 가치 중심으로 장기 위험 손해율은 올해 안 좋겠지만 자동차 손해율은 좋아질 거다. 이제 투자 이익률은 이제 작년보다는 나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올라가면서 손보업계도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향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이런 건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위험 손해율이 조금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르스 당시를 보면은 이제 발병한 영향이 미친 게 한 3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위험 손해율을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손보, 현대해상 포함해서 손보 쪽에는 조금 단기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월 24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